안녕하세요. SF 판타지 영화 팟캐스트 진행자 레옹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인데요. 정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다시 언급되는 디스토피아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영화 속 계급 구조나 혁명 이야기부터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연출이나 아니면 마지막 결말까지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각자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레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시입니다. 저 레미입니다. 네, 저는 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들 설국열차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처음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설정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카운트 장면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열차 방송에서는 새해 축하 멘트가 나오고 또 앞칸 사람들은 그냥 축제처럼 즐기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 대비가 너무 좀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은 열차 아닌데도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 누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져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각자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브라님부터? 저부터 하나요? 혹시 먼저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게 19년도였어요. 근데 1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딱 설국열차 딱 봤을 때 기차를 이제 사회 전체로 가정했을 때 자원이랑 그런 권한들이 다 절제돼 있고 분배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자체, 그런 설정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영화 자체를 본 게 처음이긴 한데 이번이 그냥 단순하게 제일 처음에 팔 얼렸다가 망치로 깨부시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비주얼적으로는 그 바퀴벌레가 나오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스토리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기관차 선장 이름이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 반역마저도 설계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파트였어서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면보다는 그냥 이 영화 자체의 큰 설정이, 물론 원작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냥 그 빙하기가 오고 나서 지구 전체를 대륙을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계속 달리는 열차? 그냥 그 설정 자체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접했을 때. 프로님은? 저는 그 윌포드가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그게 진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든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신기한 게 처음 봤을 때랑 다시 봤을 때 느낌이 꽤 달라지는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저도 되게 어릴 때 봤었던 기억이 나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했는데 어제 다시 영화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든 영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열차 안에서 싸우는 되게 자극적인 SF 영화 정도로만 기억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칸마다 분위기나 색감도 다르게 연출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이고 또 계급 차이를 보여주는 연출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을 때 새롭게 보였던 장면이나 해석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 봤으니까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딱 누가 봐도 절대적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보니까 그냥 돈 안 내고 무임승차 했는데 바라는 것도 많다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장보님은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긴 한데 아무래도 전공이랑 관련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시키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과학적인 연출 부분에서 좀 불편했던 점도 있나요? 과학적인 연출에서 불편했던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윌포드가 되게 대단하다고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는 자원 낭비다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사실 CW7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더라면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차는 좀 자원 낭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윌슨님은 저도 엄청 어렸을 때 영화를 봤다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아까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윌포드라는 인물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주인공 커티스가 선, 윌포드가 악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윌포드라는 인물은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설계자로서 그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대단한 인물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미님은 저는 3시간 전이 첫 인상이었어가지고 3시간 전에 처음 봤는데 사실 뭐 비유나 상징 자체가 어려운 게 없고 좀 직관적이어서 이해하는데 쉬웠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윌포드나 주인공 커티스 간의 대립 뭐 체제나 구조의 유지나 아니면 그거를 깨부수는 혁명 뭐 그런 건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한 거는 그걸 부수고 나가야 한다 인간성을 챙기고 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좀 전달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그 생각보다 이 세상이 좀 운이 중요하지 않나 그걸 느낀 게요. 그럼요. 윌포드를 보면서 그 엔비디아 기업이 생각나는데 사실 그 AI 때문에 덩달아 이렇게 회사가 발전한 거잖아요. 반도체 그래픽 카드를 원래 그렇게 하다가 윌포드도 사실 그냥 기차 덕후였는데 하다 보니까 환경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됐는데 확실히 운이 좀 필요하다. 역시 세상은 운이죠. 그리고 그 설국열차가 다른 디스토피아 영화들보다 유독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설국열차가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 폐쇄된 기차 안에서의 공간이 좀 컸던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자유롭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는 보통 이런 영화들은 탈출을 하거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 같은 게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설국열차는 아무리 앞칸으로 가더라도 계속 같은 열차 아니라는 그런 점이 되게 숨막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부분에서 불편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뭔지 장보님? 저도 레옹님처럼 공간적 배경에 폐쇄적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 속에서도 되게 클로즈 이코시스템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큰 건 윌포드가 정말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그 아주머니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와가지고 말을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되게 높은 상류층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조차도 윌포드님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해서 뭔가 최종 보스에 대해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은 느낌이라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답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경 쓴 네. 그 아주머니요? 네네.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일세님은
네, 저는 그 봉준호 감독님 영화 대표적인 작품이 기생충 있잖아요. 네. 기생충에서도 느꼈던 건데 봉준호 감독님이 수직이랑 수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계급 사회라는 건 그 수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아래에서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근데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특징은 기차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결국 나랑 같은 층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차 내부에서는 문이라는 방해물로 인해 그 계급 사이를 넘어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더 좀 불편함을 유발한 그런 되게 지능적인 설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해석을 하셨네요. 약간 위로 가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약간 아 그쵸. 근데 뭔가 수평이 돼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니까 더 네. 답답한 그런 느낌? 살짝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딱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배경이 기차고 촬영 자체가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폭이 좁잖아요. 엄청 길긴 해도 그 자체에서 오는 좀 시각적인 답답함이 작용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비슷하게 그냥 그 부산행만 봐도 좀비랑 그 같은 기차 안에서 엄청 좁은 공간에서 있다는 점에서 뭔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좀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프로님. 저도 비슷하게 왜 웃으시죠? 그 저는 올드보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올드보이를 다 보셨을 것 같지만 네네. 그 망치 들고 싸우는 씬이 있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있던 것 같은데 도끼로. 근데 그 네. 어두운 장. 거기도 어떻게 보면 기차같이 좀 비슷한 구조인데 카메라를 그 벽을 뚫듯이 촬영을 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설국열차에는 그런 게 없고 다 열차 안에서 기준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벽이- 안에 있는 느낌. 같이 네, 안에 벽이 있- 있다는 걸 쉽게 네.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촬영을 하니까. 저는 기차가 특성이 그 세계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정해진 레일에서 기차가 무조건 달리다 보니까 그 부산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른 열차로 갈아타서 새로운 생존자를 확보를 하거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이동적인 갑갑함은 없었는데 설국열차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아무리 기차 앞으로 가도 그 레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약간 좀 답답함에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첫인상 파트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다들 설국열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돌아가면서 저부터 말을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가 단지 그냥 뭐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SF 영화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실제 사회 구조랑 되게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인간 사회를 차갑고 좁은 열차 안에 그대로 압축해 놓은 영화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열차 안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계급이나 차별 같은 사회 구조를 적나라하게 담아놓고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 사회를 좀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먼 미래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문장인가요? 아니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사회를 차갑고 좁은 열차 안에 압축해놓은 영화. 알겠습니다. 레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데 한 문장으로. 그럼 단어? 전진과 후진으로 명징하게 직접 신나라면서 찾아난 개그 모아라고 하겠어요. 이동진님의 다른 기생충 좋은데요? 표현을. 오. 좋은데요? 상승과 화강이 아니라 전진과 전진과 후진. 너무 어려운가요? 한 문장 압축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한 미리- 두세 문장으로 미리 표현해주세요. 생각해 오시고 제가 그래서 미리 질문들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대로 안 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레미님이랑 비슷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직설적인 봉준호의 계급 우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는 은유적으로 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카메라 구도나 아니면은 촬영 기법 같은 걸 통해서 하는데 설국열차는 그냥 대놓고 꼬리칸과 머리칸이라는 그 구도를 나눠놔가지고 직설적으로 계급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보님은 저는 ESG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오. 아니었을지.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놓고 그 안에서 소셜과 거버넌스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궁 민수의 존재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계급을 이제 좀 평등하게 우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걸 오히려 풍자하는 느낌이라 들어요. 왜냐면 남궁 민수는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런 건 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 풍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냥 윌포드의 좀 어떠한 윌포드의 이야기가 아닌가. 설국열차는 윌포드를 윌포드를 되게 굉장히 굉장히 감명 깊게 윌포드를 약간 좀 위인전 네, 같은. 위인전이다. 윌포드 위인전. 그쵸. 사실 마지막에 은퇴까지 딱 하시니까 깔끔하게. 강제 그- 은퇴. 지금 그 열차에 맨 앞에 계신 분이 이대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 원작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맞- 윌포드인가?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마 이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윌포드를 이어서 그러니까 윌포드는 엄청 뿌듯하게 그 돌아가는 걸 보고 있겠구나 하늘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사람이 이대예요? 제가 잘 못 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 드라마 설정이랑 헷갈린 건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요. 근데 드라마는 그거 아닌가? 다른 열차? 설국열차 몇 대가 있지 않나? 맞아요. 설정이 설국열차가 다른 기차가 또 있고 그 무슨 한 개. 종착역 그런 버전도 있었죠. 아, 맞아요. 영화에선 이 사람이 윌포드가 맞나? 아 그래요? 네, 이분이 그러면 첫 번째. 이분이 대단하다. 누릴 가치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렇군. 사실 설국열차 이야기가 없었죠. 윌포드의 그 무한도전. 덕력이 아니었다면 음. 없었죠. 그리고 그 티켓을 다 사서 온 거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 사람들도 선고안이 대단하다. 그거를 사실 이거 타야겠다. 좀 약간 어. 긴가민가 할 때 사야 그 티켓을 살 수 있을 텐데 투자 성공. 다 이제 저점 매수. 맞아요. 다 테슬라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약간 확신이 없지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거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아니라 이거 선고안이죠. 아 티켓을 산 거. 되게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아 저는 엄청 윌포드. 좋아하죠 이 영화. 그러면 이 영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설국열차 안에 구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칸마다 분위기나 계급도 완전히 다르고 또 뒤로 갈수록 기괴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여러 칸들 중에 가장 디스토피아적으로 느껴졌던 칸은 어디였고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앞칸 파티 공간이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바로 뒷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앞칸 사람들은 뭐 음악을 틀어놓고 술 마시고 새해를 축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지구가 종말을 했는데 새해라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되게 기괴했고 같은 열차 아닌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현실 사회에 같기도 해서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볼까요? 저는 교실 칸이 제일 좀 기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럽이나 수족관 같은 거는
그냥 딱 시각적으로 와 얘네 진짜 돈 이렇게 하고 잘 벌고 잘 사는구나 막 사치에 좀 입각을 했다면 교실 칸은 좀 아기들 세뇌하고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 윌포드는 신이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물리적인 폭력보다 약간 정신적 세뇌가 좀 더 기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보님은 저는 마약에 쳐들어서 널브러져 있었던 칸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기괴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게 꼬리칸이 좀 절망적이었잖아요. 근데 절망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꼬리칸 사람들은 자기들 간에 유대 관계가 있었고 약간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는 것도 남아 있었고 사람 사는 모습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칸이었는데 근데 집단적으로는 일단 그 사람들이 버러지 취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버러지라는 건 어쨌든 이 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윗사람들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냥 파티를 하고 있고 마약에 쩌들어 있고 이런 게 세상이 너무 절망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교실 칸이 제일 기괴했다고 느껴졌던 게 이 일부러 몇 분 동안 되게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잖아요. 그 달걀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괴리감이 좀 충격적이어서 저도 교실 칸이 제일 디스토피아적인 이제 체제에 순응시키는 모습과 그걸 탄압하는 모습이 둘 다 담긴 것 같아서 제일 기괴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칸이신가요? 교실 칸 말고? 저 다른 칸. 그럼 먼저 겹치나? 저는 그 맨 앞에 칸이 제일 기괴하고 인상 깊었다고 생각한 게 그 다들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를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보실 건가요? 언젠가 볼 시간이 것 같긴 있으면. 아 한데. 그래요? 거기 약간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서 그걸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되게- 하셔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네. 그럼요. 해도 돼요? 네, 귀 막고 있을게요. 저는 그냥 말하셔도 돼요. 진짜. 아니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어떤 대략적으로만 말할게요. 그 막판에 가면 되게 다른 한 차원 너머의 공간에 도착하게 되는데 약간 거기 생각이 났어요. 그 맨 앞 칸을 보면서 뭔가 다른 칸은 그래도 열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맨 앞 칸은 약간 다 약간 미래 좀 좀 공간같이 미래지향적인 생겼잖아요. 디자인. 그리고 다 뜯어보면 그것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기는 아예 좀 다른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딱 봤을 때 들어서 거기가 제일 기괴했습니다. 레미님도 그 애기들 있는 칸. 근데 저도 그게 가장 기괴한 느낌이 확실히 잘 전달이 되긴 했는데 또 다른 걸 굳이 얘기해 보자면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제일 컸다. 아마 그 새해 때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터널 안에서 싸우는 그 칸. 근데 뭐 그 칸 자체라기보단 그 씬이 좀 그 앞에 사람들은 엄청 고급 야간 투시경 끼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원시인들처럼 불을 들고 횃불 들고. 다 같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게 엄청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현실 사회와 닮아 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설국열차가 현실 사회랑 닮았다고 느껴졌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위치에 익숙해진 채 살아간다는 점이었거든요. 그 아까 그 아주머니 분도 계속 중간에 나오시면서 너의 위치를 알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물론 혁명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혁명도 완전히 시스템 밖의 저항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보면 충격적이었던 게 그 혁명조차 사실은 윌포드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반란조차도 결국 열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 중에 현실 사회랑 좀 닮아 있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차잖아요. 네. 기차도 1등급석, 2등급, 이코노미 막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비행기랑 기차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서는 다 등급별로 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2등급인 분들이 1등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통제를 받는 게 확실히 그거 맞아. 완전 똑같다. 현실과. 그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영화 초반부를 볼 때는 그 앞칸 사람들이 듀크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실 무임승차를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꼬리칸에 계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알았을 때 뭔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자원을 나누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을 앞칸에 자리를 배정시켜주자 그 우리가 사는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현실 사회의 복지 문제랑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역차별적인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사람 좀 공간 우리가 좀 줄이더라도 몇 명을 해주자 하면 그 몇몇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거기서 또 역차별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남궁 민수랑 이오나? 이름이 뭐였죠? 고아섭? 그 남자 이름이 뭐였죠? 아 커티스. 커티스. 커티스랑 그 진지한 엔진 장면에서 진지한 대화를 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열차에 처음 오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먹을 게 없어서 식인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럼 앞칸 부분들은 자원이 그래도 조금 남았을 텐데 뒷칸 사람들이 식인을 할 때까지 그 방치를 해두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는 역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도리에 맞게 이렇게 조금 자원을 분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궁금한데요? 생각이. 근데 일단 만약에 제가 돈을 그만큼을 내고 했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은 조금 달라고 해도 조금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왜냐면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또 체제를 고쳐서 단백질 최소한의 그 칼로리를 담은 단백질 바를 주잖아요. 그 바퀴벌레 발을. 근데 그거면은 충분히 배려한 게 아닌가. 왜냐면 근데 진짜 약간 자본주의에 제가 뭔가 찌들었나요?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로리 바를 줌으로써 이 정도면은 타협을 했다. 그 사람들. 저는. 아 그리고 애초에 설정이 어느 정도만큼 사람을 다 죽여야지 기차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티켓 내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탄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죽을 수 자연히 없으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인간 사회의 구조상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유일하게 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그 꼬리칸에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개성 있는 인물들도 많고 각자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살게 나오는데 그 꼬리칸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그 머리칸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다던가 그냥 이흉을 즐기고만 하고 있다던가 그냥 전혀 캐릭터성이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입체적이지 못하는. 네. 그냥 그것도 그냥 맞는 상위 계층의 인물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한 형상이라 그 상위 계층에서 이 꼬리칸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같은 게 나왔으면 더 입체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1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상류층, 그러니까 머리칸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정말 머리를 쓰시는 뭐 윌포드나 그 측근들이
꼬리칸을 일단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될 동력이 좀 없어서 그렇게 안아본 상태로 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국열차 드라마 버전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거기는 좀 더 그 굉장히 그 드라마 특성상 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앞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그거 추천합니다. 드라마 드라마. 있는지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개개인의 스토리가 더 자세히 나오는. 좀 더 이제 영화는 영화보다 좀 더 이제 디테일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자세한 설정들이 있고 그게 계속 풀어져서 복선도 많고 한데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국열차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체제에 순응하게 되었던 건지, 만약에 우리도 그 세계 속 인물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혁명을 선택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 네. 바로 혀 깨물고 죽죠. 저는 그런 데서 살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바로 죽습니다. 좀비 이런 물도 그냥 혀 깨물고 바로 죽어요. 저는. 앞에 칸이면요? 앞에 칸이어도 근데 전 죽어요. 왜냐면 오. 1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약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근데 저는 마약을 하는 것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만 주잖아요. 거기서. 네, 꼬리칸한테는 그 바퀴벌레 그걸 주고 앞에는 술이랑 막 마약을 주는데 그것마저 조금 앞쪽 사람들 통제를 하려고 함이 아닌가. 왜냐면 마약이랑 막 술을 막 이런 게 충분히 소비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런 거 없어지면은 너희도 약간 저 뒷칸처럼 그럴 수가 있다 하고 그 뒷칸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단백질 바를 제공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는 약간 그렇게 하면서 약간 사람들 약간 굴복시키고 순응하게 만드는 게 좀 그랬다. 그래서 바로 그냥 죽죠 저는. 정보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원래 성격이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혁명 같은 건 그래도 삶이 너무 거지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그냥 한 번에 가려고 혁명에 참가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꼬리칸이면 혁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꼬리칸만 되게 억압을 받는 것처럼 영화에선 표현이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리칸도 세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꼬리칸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처럼 강압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 머리칸은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압적이는 않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설에서도 보면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뭐 반기를 들 생각 자체를 거의 못 하는데 1984에서는 그래도 주인공이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걸 보면 저는 꼬리칸이었으면 아마 혁명을 하지 않았을까. 머리칸이었으면 그냥 혁명을 할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이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인지를 못할 것 같고. 근데 머리칸이었으면 어떤 혁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칸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 체제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거죠. 정의로움을 좀 안다고 해도 그거를 위해서 혁명까지 할까요? 내가 나는 일단 평화롭고 안주할 수 있는 상태인데 굳이 꼬리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혁명까지. 과거 뭐 프랑스 혁명 그것도 보면 귀족들 중에서도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혁명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일단 그냥 현실이 안 좋으면 살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느 쪽이었어도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뭔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를 감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그냥 주는 대로 네. 바퀴벌레 밥 먹으면서. 근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음. 커팅스랑 또 그 그림 그리시는 분만 알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알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왜 항상 막차를 놓치는 위험을 항상 감수하시는. 아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니까 실생활에선 좀 아 어떻게 근데 좀 그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게 맞나요? 이 체제예요?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기준이 약간 어떤 걸로 생각하고 아 하신 건가요? 잘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17년 동안 17년 맞나? 네.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봤을 때 나름 잘 돌아가던 체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밖에 날씨가 풀리고 있다. 근데 머리칸 사람들은 사실 날씨가 풀리든 말든 나가기 싫죠. 상관없죠. 밖에서 살 필요도 없고 그것만 계속 돌리면서 그 안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꼬리칸 사람들은 또 그걸 알면 나가고 싶은데 머리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걔네가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 뭐지 부품으로 쓸 수 있는 아기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밖에 날씨가 풀리고 있다 이런 거를 그 정보를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알고 그런 있었나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적어도 기관장은 알고 있었을 네, 것 같긴 알고 한데 있지 않았나 싶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또 좀 있지 않나. 그러면 기관장이 윌포트 씨가 커티스한테 다음 자리를 넘기잖아요. 그게 알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 그러니까 열차를 정차했다가 뭐 정착 생활도 하고 다시 이어나가고 그런 시스템을 꿈꿨던 걸까요? 저는 약간 레미님 말 듣고 만약에 윌포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윌포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는 뭐 곧 죽을 나이겠지만 이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는 인물일 그쵸. 거잖아요. 자신의 명성과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밖에 날씨가 풀리고 있다는 걸 알면 가장 나가고 싶을 꼬리칸의 대장인 커티스를 자기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그럼 꼬리칸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려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랬을 거. 진짜 윌포드가 그 열차에 대한 애정이 자기 열차를 계속 가게 어쨌든 그 사람은 평생을 기차 안에서 한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열차를 계속 누군가 이제 이끌 수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한 그쵸? 사람으로 보이네요. 네. 자기의 꿈에 모두를 동승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기적일 수 있는데 살짝 돌아 있는 거죠. 이미 밖에 날씨 따위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 기차와 영혼이 합쳐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차를 굴려야 되는 게 인생의 숙명인 사람이 그런 캐릭터성이 있으니까 같은 일론 머스크.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 아이들을 막 부품으로 쓰는 것만 봐도 도덕성보다는 이 기차가 온전히 굴러가는 게 더 앞서 있는 거죠. 자신의 목표에는. 이미 목적을 좀 상실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그냥 기차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설국 열차를 이야기할 때는 또 봉준호 감독 연출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연출들이 몇몇 나오는데 다들 봉준호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가장 드러났다고 느꼈던 장면은 어디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실 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실 칸 장면 씬에서 봉준호 감독 스타일이 제일 잘 드러났던 것 같은데 공간 자체는 되게 알록달록하고 밝고 또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완전히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세뇌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는 뭐 거의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유쾌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바로 직후에 또 총을 꺼내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봉준호 감독 영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웃긴 장면이랑 잔인한 장면, 밝은 분위기, 폭력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 공간에 섞어 놓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웃다가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웃어야 될지 뭔가 불편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영화가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기괴함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각자 연출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해피 뉴 이어 씬이 근데 딱 그 터널을 지나간다 하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피 뉴 이어 하고 그 뒤에 나 나이 먹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연출이 또 봉준호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보님은 저는 사실 설국열차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거 말고는 본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살인의 추억밖에 없어서 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좀 특징이 메인으로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주인공들 뒤로 배경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장면을 보면 뒤에서 계속 그 주인공들이 칸들을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뒤에 배경을 자기 일을 하면서 채우거든요. 표정도 되게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연출과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잘 맞물리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밀스님은 저는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연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많은 봉준호 감독 영화를 다 본 게 아니라 인상 깊었던 연출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시각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거. 이 영화에서 사실 핵심 인물, 키포인트 인물이라고 하면 주인공 커티스보다도 그 남궁민수잖아요. 네. 결국 열차를 탈출하게 만드는. 근데 이 남궁민수가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인물이에요. 꼬리칸이 출신인지 머리칸 출신인지도 모르고 얘가 뭐 갑자기 그냥 자고 있다가 뜬금없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투에서도 꼬리칸 사람들은 횃불이 있어야만 앞을 볼 수 있고 그 머리칸 사람들은 야간 투시경, 그러니까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남궁민수가 그 딸이 그 소리를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각, 이 체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그 시각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보여준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아서 몇 개는 봤지만 그 특유의 연출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제가 파악할 만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따 아까 질문 리스트에도 있던데 그냥 결말에 그 북극곰을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좀 희망적인 연출로 생각되고 끝난 것 같은데 그 맞나요? 네. 그 생명의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끝났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근데 또 저는 뭔가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저한테 헷갈리는 연출이어서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따 더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더 네, 북극곰 풀 얘기할래. 내용인가요? 근데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어떤 그럼 제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그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장면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오히려 그 남궁민수랑 그 딸 요나였나요? 네. 같이 나가가지고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씨고 그리고 북극곰을 보고 끝났나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해피엔딩을 상징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엄청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는 좀 제 그냥 평소에 하는 생각이 그렇게 체제를 박살내버리고 나가서는 혼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개인이 사회 밖에서. 그래서 북극곰 만나고 북극곰한테 찢겨 죽으면
와 이건 진짜 오히려 현실적인 현실적이다. 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보여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피 엔딩인지 배드 엔딩인지 뭔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 뭔가. 아 근데 또 이게 만화 원작인가요? 그러니까 그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종착역이라는 만화가 또 있거든요. 이 그 후속작? 근데 거기서는 북극곰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요나랑 그 티나가 북극곰을 죽이고 아 그리고 또 공까지 죽이죠. 맞아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또 어우러져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해피 엔딩을 의미하는 북극곰이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건 모르는 게 네. 그 봉준호 감독 영화가 나오고 네. 원작 만화를 그린 사람이 그 영화의 감명을 받아서 새로 냈대요. 그 후속작을.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이랑 그 영화의 엔딩이 어떤 거였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북극곰이 별개니까. 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있다는 거는 그 아래서 그 생태계가 갖춰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또 다른 동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음. 이걸로 봤을 땐 해피엔딩 아닐까요? 그것도 근데 모르죠. 그렇게 나오자마자 북극곰 마주쳤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 포식자를 그러니까. 마주쳤으니까 저였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또 죽였대요, 그 만화 보면.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이 아니 그 북극곰을 아무것도 안 찢어 들고 죽였다던데. 그냥 애기 손만 잡고 나가는데 이게 죽일 수 있다는 뭔가 주위에 뭐 총 떨어져 있는 거 초능력이 있었나? 그렇나 보죠. 이렇게 열어놔서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결말은 음,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좀 좋았던 게 그 결국 애들만 탈출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선 일단 희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거 약간 혜택을 받는다고 하나? 약간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꼬릭한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네. 길리엄. 네네. 그 사람이 그러면 같은 편인 건가요? 윌리엄이랑? 그런 거 윌포드. 같아요. 윌포드? 윌포드. 네. 같이 윌포드 네. 친구 같은 사이라고. 편까지는 아니. 근데 왜 그런 그러니까 선택을 이해관계가 했을까요? 일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74%인가? 뒷칸의 73%를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데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빌리엄은. 그리고 일부러 의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커티스가 이런 혁명을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간 것도 사실 이 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일부러 데려간 거 아닐까요? 혁명을 일으키려고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길리엄이 옆에서 계속 혁명을 약간 감언이설로 근데 말을 길리엄은 하면서. 뭐가 좋아서 거기 있었을까요? 같은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데 같은 걸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면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족 중에서도 약간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 아닐까요? 그 할아버지가. 그럼 원래는 머리칸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 약간 위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희생. 자기가 희생해서 꼬리 쪽에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러면 시작에 설명을 할 때 윌포드는 기차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래서 윌포드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 그 기차를 위해서 자기가 그 기차를 돌리기 위해 모든 걸 다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길리엄에 대한 설명은 다 누락되어 있잖아요. 네. 일부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았을까요? 저도 근데 그게 그게 좀 의문인 게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윌포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길리엄이 윌포드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감언이설을 휘둘리지 말라라는 느낌으로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저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같은 편이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길리엄 입장에서도
이 열차의 체제가 무너지면 74%가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잖아요. 100%. 그래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뭐좀 나름의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길리엄이 그럼 마지막에 배신을 당한 걸까요? 죽잖아요.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상황이 틀어져서 예상할 수 없는 좀 시나리오로 가서 죽게 된. 아니면 그런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밀포드랑 길리엄이 친구였다가 둘이 안 맞아가지고 길리엄이 꼬리칸으로 자진 내려간 거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밀포드는 길리엄한테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길리엄은 이용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밀스님께서 해주신 말이랑도 맞아떨어져서 악역을 자처하고 약간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러 일본 쪽에 붙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럼 친일파인 척 하셨던 분들도 꽤 있고 하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연출 그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거 두 번째 보니까 그 초반에 그 할아버지 첫 샷 잡아줄 때 뒤에 그 윌포드 W가 마크. 딱 있는 거예요 옆에. 오. 그게 전화기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딱 있어서 만약에 둘이 같은 편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걸 처음에 그렇게 연출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같은 편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나요? 그걸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커티스를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저는 야 책임이 있는 것 혁명해라 같아요. 해라 그래야지 너네 다 명분이 생기고 맞아 죽지 그래야 인구 조절이 되지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옳은지는 몰라도 음. 그 책임은 어느 정도 그래서 혁명을 통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근데 길리엄이 이 열차 운행 초반에 자신의 팔을 잘라내면서까지 아기를 지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74% 인구를 조절하는 거에 동의를 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윌포드도 이 열차라는 체제를 제가 생각하기엔 이 윌포드도 열차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 하나쯤은 그냥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길리엄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그 영화 속에 음식이 강렬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음식 연출이 개그 표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 단백질 블록 말고도 또 그 초밥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장면, 음식 자체로 계급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단백질 3종 세트로 바퀴벌레, 물고기, 스테이크로 이어지는 뭐 직접적이지 않나요? 이해 가능한. 생각보다 단백질 블록이 좀 봤을 때 그 벽돌만 하거든요. 양갱처럼. 양갱. 네, 그게 생각보다 겉보기에는 포만감을 꽤나 줄 것 같다라는. 디자인이 진짜 잘 뽑은. 나름 배부를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배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이잖아요. 힘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지. 단백질을 계속 나름 이게 탄수화물을 크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 단백질 블록을 잘 디자인한 것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면 배부를 것 같긴 한데 뭔가 굉장히 먹기 싫게 생긴 색깔과 질감과. 그래도 단백질 블록을 주니까 그냥 뭐 콜라겐 블록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 블록을 주니까. 편육같이 생겼으면. 사실 단백질이 있는 식단이 되게 잘 균형 잡힌 식단이고, 약간 윌포드를 약간 찬양하는. 흔히 말하는 좀 사정이 안 좋은 서민들은 단백질 보충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데 좀 그러니까 무임승차. 단백질은 준다. 음식도 미래식량인데
근데 이게 약간 한국인 입장이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약간 양갱 양갱 좋아하고 익숙하잖아요. 편육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역한 거를 나한테 주다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한국인이어서 가능했던 시각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음식 얘기 네. 없나요? 아니 음식이 갑자기 너무 배고파가지고 생각이 안 떠. 그럼 캐릭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설국열차가 선악이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설국열차 커티스를 봤을 때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혁명을 이끄는 영웅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체제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죽었어도 흔들렸으니까 영웅은 아니지 않나요?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2의 윌포드가 될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되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영웅까지는 아니다? 약간 그런 입장. 근데 그거는 다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흔들렸다. 흔들렸었다는 걸. 그리고 약간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시기날 할 뻔했다. 애기를 잡아먹을 뻔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또 따졌을 때 인간적으로도 영웅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면 좀 완벽해야죠. 흔들림 정의하면 적도 절대 정의. 있으면 안 되고. 혁명하면 딱 좋은 리더가 돼서 주도를 하고.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영웅들도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근데 영웅은 아닐 수도 있죠. 말씀처럼.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혁명가랑 그 체제를 이어갈 지도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혁명을 그렇게 잘 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타고난 혁명가인 것 같은데 커티스가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열차 안의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라 하면 열차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은 지도자 같은데 커티스 같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차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역시 자기가 윌포드가 최고다. 윌포드가 그 최고다. 초반인가 그쯤에 커티스가 자기가 앞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다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잘 돌아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혁명가는 인정. 근데 지도자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딴 사람 안 쳐라. 검증.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임자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남궁민수 좋겠다. 그분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개인적인 호감 그냥 칠하셔가지고 개인적인 호감 남기고 때문에. 혼자 나갈 것 같아. 강국민수가 잡으면 그냥 엔진 꺼버리고 지도부 다 같이 먹고 죽자. 그냥. 가자. 다가싸라는 다가쪽인데. 중요한 위치에 가면 잘 하실 것 같은 관상이라 관상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윌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주제가 디스토피아잖아요.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커티스가 영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인 일. 왜냐면 애초에 그 마지막 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 커티스의 어찌 보면 영웅으로 불릴 수 없을 만한 과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들려주잖아요. 네. 그게 커티스가 그냥 윌포드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이 윌포드라는 사람의 대단함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커티스는 그냥 무조건 제2의 윌포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길리엄의 변심이랑 남궁민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나마 생각을 고쳐먹은 게 아닌가. 저는 커티스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실상 길리엄이 그 아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커티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길리엄과 그 꼬리칸의 그런 생태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것마저 다 설계가 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윌푸드 찬양 아니 윌푸드가 근데 진짜 대단한 분은 확실히 맞다. 대단하신 분이시. 그렇죠. 그러면 그 남궁민수가 계속 문 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열차 앞 칸만을 향해 전진을 할 때 남궁민수는 계속 열차 밖을 바라보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남궁민수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유일하게 열차 안에 시스템을 벗어나려고 한 인물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더 좋은 칸을 향해서 나가는데 남궁민수는 아예 열차 밖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남궁민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해보실 분 계신가요? 똑똑하죠. 왜냐면 그 뭐지? 앞칸 사람들은 크로놀인가 마약 이름이 그거를 하면서 약간 취해 있고 약간 좀 환상적인 그런 환각제로 이용을 하는데 남궁민수 애초에 그걸 폭탄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애초에 기발한 사람이 아닌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번님은 저도 똑똑한 괴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극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바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정말 본인이 똑똑한 것과 별개로 커티스랑 조금 반대되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이끄는 사람과 그냥 무대뽀로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게 필수적이었다고도 봅니다. 저도 제가 말을 하자면 그 밖에 비행기가 점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날씨를 유추를 하고 나아갈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입장에서 똑똑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 영화 자체가 압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방식이 너무 좀 무식하고 대비를 덜했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걔가 나가려고 준비한 게 그 링크코트 같은 거 한 장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뭐 총이라도 몰래 주워 놓던가. 근데 방식도 그냥 냅다 기차가 다 전복될 만큼 양을 부신 다음에 다 터뜨린 다음에 나가잖아요. 걸어서. 그게 조금은 똑똑한 거에 비해 왜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나가지?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 장면 중에서 비행기보다 저는 7인의 반란 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남궁민수가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나가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조금 눈치를 채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7인이 꽤 예전이었죠. 몇 년이었지? 4년인가? 되게 초반이었던 거, 초기였던 거. 초기였나요? 하여튼 엄청 옛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기업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지 않나 해서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복선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남궁민수의 아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에스키모인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의견이 갈렸나? 혹시 그 그거? 원작 보셨나요? 원작 안 봤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나요? 드라마요? 네, 어떤 부분이요? 그 7인의 반란 속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7인 그거는 저도 본지 좀 됐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 좀 더 기차 내부에서 많이 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느낌이. 거기서는 밖으로 아니요.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인물들은 없어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네. 좀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느낌이면 드라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요소가 있긴 한데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남궁민수를 좋아하는 게 좀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좀 그러니까 항상 유머를 잃지 말자. 항상 유머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최애 캐릭터입니다.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커티스에 비해서 너무 무게감이 없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지하게만 가는 것보다 유머가 있어야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갈 수 있다. 이 유머 때문에 그 7인 중에서 아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말투가 너무 무슨 오래 산 부부를 같이 오래 산 아내를 대하는 말투로 그 7인 중에 한 명을 묘사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혹시 저분이 아내인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전 유머러스하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봉준호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이 작품은 그냥 그 열차란 시스템 자체가 대놓고 자본주의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란 체제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로 영화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데 그 체제 자체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캐릭터가 남궁민수니까 아나키스트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남궁민수 입장에서는 이 체제 안에서 결국 커티스와 울포든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를 하자는 거잖아요. 남궁민수 입장에서는 그냥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이거 열차 자체가 잘못된 건데 열차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해봤자 너네 뭐 반복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 생각합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네, 그냥 파이트클럽 결말처럼 모든 건물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러니까 남궁민수 입장에서는 이 열차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국 열차는 굴러갈 테니까. 약간 이런 게 다 열차 안에 있어서 생기는 캐릭터성이잖아요. 남궁민수의 그 밖에서 살았으면 애초에 그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의 그 성격과 그 그냥 유머가 이제 풍겨 나오는 그 좀 능청스러운 일어나자마자 하죠. 뭐라 하잖아요. 담배 피우고. 남이 아닌 냄이 아니라 남이라고. 맞아.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남궁까지가 성이야. 뭐 무식한 놈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좋네요 그런 태도가. 결론을 그럼 혹시 설국열차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꼭 폭력 장면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은 그 마지막에 엔진 안에 티미가 들어가 있던 장면이 진짜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까지 부품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티스가 딱 고백했을 때 애기 먹을 수도 있었다고, 시긴 했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그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냥 잔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족을 먹는다는 거는 조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약간 그렇죠. 되게 극단적으로 인간의 추락을 보여주는. 완전 추락. 장본인.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저요? 극한의 상황에서. 저 혀 깨물고 죽는다니까요. 아. 저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해요. 저는 약간 그 이 영화에서 제일 그러니까 좀 대이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완전 초반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자기 1시간 동안 노래 듣겠다 하고 목매달고 죽은 할아버지가 진짜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거네요. 네, 완전 이상, 최고, 할아버지 최고, 완전. 무슨 노래 들으실 거예요?
저요? 아, 뭐 듣지? 너무 행복한. 근데 1시간이잖아요. 똑같은 곡을 1시간 들을 수 있으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 플레이리스트 하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꽉꽉 눌러 담아야죠. 제일 좋아하는 거. 최후의 순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풀로 들을 것 같은데. 누구죠? 그게? 아, 근데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말해보세요. 그 5 Seconds of Summer이라고. 당연히 알죠.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레옹님은 내가 아시는데 이번에 내야 하셨잖아요. 저 그 콘서트 갑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티켓팅. 내한하잖아요. 아, 어떻게 모르실 수 있죠? 그 가수. 아니 그 티스랑 영블러드 모르세요? 영불 알죠. 알죠. 그거 오소스라고 가수예요, 부르잖아요. 오소스. 맞아요. 오소스의 정규 5집을 그냥 풀로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행복한 죽음을 목을 맞이하고. 맞아. 매달면서 마시겠다. 죽는 완전 이상적인. 장군님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팔 얼렸다가 망치로 깨부수는 아. 장면이 제일 잔인했었던 게 그거 깨부순 다음에 녹아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괴사가 일어나서 죽지 않나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회복을 잘 하셨던데. 그러니까 회복을 너무 네, 잘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사실 거기 뭐 바퀴벌레도 돌아다니는 걸 보면 위생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병균이 증식해서 뭐 마데카소를 발랐던지. 했겠죠. 그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속 냉동이 돼서 그랬을. 근데 이게 녹잖아요 결국에는. 클린하게. 녹을 때. 네, 녹을 때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전 그 부분이 제일 잔인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드라마에 좀 나오거든요. 진짜요? 뭐라고 나오나요? 이거 스포. 스포. 괜찮아요. 이 맞아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요? 네. 거기는 따로 약간 전담 의료 그게 있어요.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꼬릭한 사람들한테도 줘요? 네 살려놔야 되니까. 진짜요? 아, 병 주고 약간- 약 주는 거네요. 그쵸. 약간 그런 장면에만 그 장면이 나왔었나? 그 팔 잘리는 장면에서 나왔던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좀 냉동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그쪽 가서 치료를 받아. 치료를 좀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잠깐 나오지 않나요? 그 장면. 치료받는. 치료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 거기 막 사우나도 있고 그 막 미용실도 있고. 병원이 있긴 한데 전 그게 이제 약간 머리칸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길래 저렇게까지 좋은 탈인간급의 회복력이 아닌가 뭔가 생략이 됐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미래니까 의료 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았어. 미래인가요? 근데 전- 그래봤자 2034년인가? 31년. 31년. 31년인가? 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5년 남았다. 5년. 5년이면 뭐 강산이 바뀔 수 있는. 그쵸. 5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때 나온 앨범 들으시면 되겠네. 2031년. 30일 딱 맞춰서. 좋은데? 레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잔인했던 장면. 저는 근데 그게 신기했어요. 그 애들이랑 꼬리칸에 있던 그 바퀴벌레 블럭 만드는 데 있던 아저씨도 원래 꼬리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단기간에 애들을 세뇌를 그렇게 잘 했는지 막 그 사람도 이렇게 얼이 빠져 있잖아요. 막 그게 좀 기괴했다. 같은 영상 계속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 밀포드 찬양하는 영상? 그런 거. 근데 거기 교실에 있는 애들은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도 안 미치는데 그러게요. 뭐지? 그걸로 쓰였던 애들은 막 이렇게 영어가 알아서 이렇게 없는- 찾아가서 이렇게 막 영혼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크론을 매기고 독방에 가둔 채로 그걸 하는 행동 학습만 반복시킨 게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겠다. 진짜요?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펼치신 거예요 방금? 네. 근데 나 진짜 너무 그럴 듯해서 진짜 있는 걸 말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크론을 몇 개를 들고 온 거야? 진짜 약을 그걸. 먹인 거죠. 그쵸. 좀 뇌를 고장낸 이제 다음에. 환각 증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크론에 있겠네요. 어떻게 아니, 드라마에서 원래- 안 나오나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분은 그냥 매주 약간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느낌으로 원래 좀 상태 안 좋았던 사람을 데려와서 아 그 정도 아닐까요? 원래 상태 좀 좀 안 좋은. 순순히 하니까 근데 그 그 정도면 팀이 걔는 완전
단기간 만에 애가 이상해졌. 아 걔는 괜찮았나요? 팀이 정신 상태가? 말고 원래 팔 잘리신 분 앤드류. 아드님. 아 맞아 걔가 그분이 좀 정신이 빠지셨던 것 근데 티미도 사실 커티스가 꺼내지 않았으면 아 지가 안 안 나왔을 것 멀쩡했잖아요.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자마자 바뀔까요, 사람이? 약간 성향 차인가? 앤드류 그분이 약간 좀 노네인가? 모르겠네요. 그게 기겠다. 예. 기게 하네요 진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혁명과 결말 이야기를 해보자면 설국열차는 결말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영화 속의 혁명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횃불 들고 터널 지나가는 장면이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원래 열차는 뭔가 되게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무슨 원시사회처럼 바뀌잖아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 다 꺼지고 횃불만 남는 그런 연출도 되게 강렬했던 것 같고 저는 뭔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문명이 사라지고 인간들끼리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우고자 하는 본능만이 남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스토리적인 부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 생각해서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해보자면 네. 그 열차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데서 총격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선했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자체가 열차 내에서만 계속 흘러가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도 그 열차 내에서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외부라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전투가 일어나니까 맵을 깼네. 네,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방탈출을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유리창이 안 깨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방탄 아닐까요? 방탄 근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데 윌포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 윌포드 찬양 설계를 잘 어디까지 하셨구나. 본 거야 진짜 완전 이 또한 좀 윌포드의 선구하네. 좀 더 만들어야죠. 윌포드의 은혜겠지요. 선구한. 근데 총알구멍이 그렇게 많이 났으면 온도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은? 그래서 그 옆에 병사가 무슨 찰흙 같은 걸로 바로 막던데. 아 네. 근데 커티스는 안 막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가 쫓아오면서 다 맞아. 공사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그분들은 튼튼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혁명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냥 딱 그 요나 맞나? 네네. 고아성 역할이 그 사람이 커티스가 너 뭐 볼 수 있어? 투시 능력 있어? 이렇게 하고 딱 조용히 이렇게 응시하다가 문 열지 마 해서 문 잠궈 이러다가 딱 문 열렸는데 병사들이 착 깔려있는 그 장면 좀 개인적으로 오 죽인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긴장감이 거기서 좀 이상한 장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무슨 맥인가? 생선 한 마리 꺼내가지고 칼로 배 갈라버린 다음에 갑자기 뒤로 다시 넘겨주는 게 뭐지? 네, 뭐 네, 상징하는 게 있나? 사리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 너네를 이렇게 갈라버리겠다? 도끼에 피를 다 묻히잖아요. 네. 뭔가 의식 같은 건가? 그러니까 저 네. 말씀하세요. 얼마만큼 되게 폭력적으로 네. 폭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닐까요? 근데 너무 뜬금없었어요 전 그 장면. 저도요. 저는 갑자기 사실 물고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막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걸 줄 알았는데 피를 굳이 다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뭘까 했어요. 그게 제가 약간 찾아봤어요. 저도 그게 그래서 찾아봤는데 약간 두 가지 얘기로 좀 나뉘던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무료하잖아요. 그 기차 안이. 그러니까 그 군인인가? 군인들한테도 그게 하나의 약간 이벤트인 거예요. 아. 싸움 드라마에는 좀 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 병사들끼리 약간
술안주거리로 얘기하듯이 자기가 뭐 몇 명을 죽였다, 뭐 누구는 이렇게 죽였었다 이런 걸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 이벤트 같은 걔네도 4년 느낌이죠. 만이니까 4년 만에 몸이 근질근질할 때. 술안주거리를 충전할 게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축제할 때도 상징적인 걸 뭐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물고기 피가 사람 그 피부를 잘 아물게 하는 걸 좀 저하시킨다는 그래. 그게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칼에 묻힌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가 좀 더 일리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도끼로 거의 목을 찍어버리면은 아물기가 힘들지 않을까? 뭐 피를 안 묻히더라도 굳이. 그러니까 이제 팔이 잘렸다 하면 좀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 오히려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의미 그래요?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레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상 깊었던 순간 음. 인상 방금 말한 것 같아요. 인상 깊었다기보단 가장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혁명. 네. 그리고 그럼 다들 이 혁명이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저는 약간 좀 일부러 성공인지 실패인지 애매하게 만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또 밖에 세상이 안전한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뭔가 해방된 결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인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한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실패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혁명,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윌슨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혁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갑자기 의문이 떠오른 게 왜 윌포드가 꼬리칸을 그대로 놨었는지가, 이걸 알아야 이 혁명에 대해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윌포드 입장에서는 아이만 조달할 수 있다면 꼬리칸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뭐 74%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꼬리칸 사람들이 아예 없어버리면 자원도 더 남아돌 테고, 굳이 거기에 인적 자원을 투자할 필요도 없을 테고, 군대 같은 걸 만들어둘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꼬리칸을 그대로 놔뒀는지가. 그 26%를 왜 남겨놓냐. 네, 오히려 아예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열차를 운행하는 게 윌포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1원칙인데, 그 꼬리칸에서 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이를 조달하는 방법은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공장을 만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그렇네요. 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놔두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자.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머리칸 사람들도 그 가짜 적을 만드는 느낌 아닐까요? 머리칸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꼬리칸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를, 그런 꼬리칸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린다던가 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제 가상의 적을 꼬리칸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원래 적이 있으면 또 내부 단결이 되니까 그렇게 둘이만 이렇게 붙여놓게 해야지 다른 곳에 신경을 안 쓰고 기차 체제 안에서만 딱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그 시끄러운 아주머니, 안경 쓰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꼬리칸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구조상 필요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부품이 없어진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요구가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예 시선 자체를, 열차 밖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사고 자체를 못하게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것 같아요. 완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 결국 꼬리칸이 없으면 그 윗단계 사람들이 결국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교군이 그- 있어야. 그렇죠. 그게 생기고 특권적인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같이 차출할
기회도 있고 음. 아이도 약간 상류층의 아이를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달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서 네. 하지 않았나. 저는 만약 진짜 이것까지 윌포드가 다 고려를 했다면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혁명이지 않았나. 진짜 그냥 커티스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궁민수가 너무 변수였네요. 그냥 그쵸. 이 열차 자체를 폭발시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사실 제가 좀 왓챠피디아 평론도 읽어보고 왔는데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남궁민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솔직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너무 미스테리한. 너무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그쵸. 편리함을 위한 캐릭터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그러니까 감독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좀 편의주의적인 연출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 거 같긴 하네. 다들 그럼 이 영화의 결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희망적으로 느껴졌는지 아니면 좀 절망적으로 느껴봤는지 이야기 해볼까요?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제가 아까 북극곰의 말했으니까 제가 그냥 네. 첫 번째로 얘기할게요. 저도 봉준호 감독님 훌륭하신 감독님이지만 제 취향대로 이걸 만들었다 했으면 북극곰에게 다 찢어주기로 한 결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혁명이 실패하고 혁명이란 게 근데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혁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궁민수는 아예 이제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 자기 딸이랑 이제 나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현실적인. 배드 엔딩으로 좀 끝내고 현실적인. 혼자 생각을 해석을 그렇게 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북극곰 장면에서 약간 생명이 남아있다는 그런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북극곰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북극곰을 선택했는지. 펭귄이었으면 그 완전한 해피엔딩. 팬이었으면 진짜. 그 기후에서 일단 엄청 춥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그 세계가 따졌을 때 최상위 포식자가 북극곰이니까 그 먹이 사슬도 밑에가 없으면은 위에가 빨리 죽잖아요. 근데 위에가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 밑에도 다 있다는 거니까 그걸로 북극곰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제 에스키모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남궁민수 씨가. 그래서 이제 북극이니까 북극곰 그냥 그 정도의 날씨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새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를 보여주기 위한 적합한 생물체가 아니었나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저는 근데 뭔가 식물로 표현했으면 그런 감정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근데 그 날씨에 날씨에 식물은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해피엔딩. 아 그래요? 너무 따뜻할 것 너무 같아요. 어린 해피엔딩이 왕자. 좋아서. 근데 전 약간 그 북극곰보다 오히려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꼬리칸까지 다 무너뜨릴 정도의 폭탄이었는데 정말 바로 옆에 있었던 그렇네요. 머리칸에서 요나랑 티미가 살아나온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터롯이 요나랑 남궁민수 씨 거밖에 없었잖아요. 요나는 자기 걸 입고 있었다지만 남궁민수 씨는 뭐 떨어뜨렸다고 해도 성인 남성의 사이즈인데 갑자기 티미가 헐벗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 사이즈의 터롯을 찾아가지고 약간 오류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받네요. 약간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집중하느라 북극곰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요나가 벗어서 이제 티미를 입혀주고. 근데 요나 자기 것도 아빠 걸- 컸어요. 아 그래요? 네, 티미 건 너무 작은데 막 그 안에서 헐벗고 반팔 나시 입고 있던 애가 갑자기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터롯을 입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귀신같이 딱 구했나 봐. 의상팀이 이게 이슈가 좀 있었네. 오게티가 있었네요. 네. 아니면 남궁민수가 대단했던 걸 수도 있죠. 혹시 남궁- 아이가 살아남을 걸 대비해서 미리 안주머니에 터롯 하나 정도 더. 그렇게 똑똑한데 기차를 다 날려버렸네.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그 설국열차가 중심 주제의식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혹은 뭐 체제의 문제점이지만 기후위기 담론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CW7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북극곰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기도 하니까 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회복. 환경 보호 좀 해라. 아, 그렇죠. 살짝 관객들. 환경 보호가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복구가 됐다. 근데 그 북극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개체수가 적지 않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근데 살기 더 편해지는 환경 아니에요? 북극곰 입장에서는? 그 얼음 위에서만 살고 있어야 되는. 아, 너무 논외인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빙하 그 얼음 위를 동동 떠다니면서 지내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정적으로 땅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됐잖아요, 북극곰이.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북극곰이 원래 살던 터전이 없어지고 있는 게 맞지만 북극곰 입장에서는 더 편해진 거 아닐까요? 자기 터전이 생활이? 더 커진 거다. 전 지구적으로. 아, 그 상황에서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극곰의 세상에서요? 네, 그 북극곰 개체수가 근데 그러려면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지. 네, 그러려면 근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개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북극곰이 땅이 녹은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걔네가 진화를 해서 맞아요. 털 색깔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냥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걔네가 학습해왔던 사냥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 맞춰서 기후가 변화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체수 급감이. 땅이 별로 없지 않나요? 북극에? 이 땅? 그 사람들 살고 녹아. 있는 땅 있을 거 아니에요? 북극에요? 아, 없나요? 아, 네,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국열차가 지금까지 다시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마디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설국열차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가 그냥 영화 속 내용이 뭐 먼 미래 이야기처럼 안 느껴지고 현실 속에서도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계급이나 빈부격차 같은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실 사회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느껴져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고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릴 때 못 봤던 그런 장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한마디 해볼까요? 테리사님.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도 지금 딱 정책 사회에 대해서 딱 그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평등도 있고 자원 제한도 있고 그 뭐야 그거 그 막 그런 사회 불평등이랑 막 그런 것도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더 심화되고 있으니까 설국열차도 그만큼 해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준 작품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화가 됐을 때. 장본님은 전 아까 이 영화가 ESG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ESG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시대에 정말 딱 맞는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좀 밀세님은 저도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 영화 주제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기후위기도 그렇고 사실 현실에도 어떻게 관점에 따라 보면 이 사회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사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논의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작년에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엄청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소행성 충돌을 딱 기후 위기랑 딱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비유를 해서 표현한 영화인데 엄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이 영화를 볼 때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 감상에서는 기후위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자본주의나 체제에 항상 존재하는 그 문제점들을 딱 적확하게 또 비유해서 기차로 표현해서 재밌게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위기 얘기도 다가왔던 것 같고 항상 네, 그 알맞는 비유나 설정을 볼 때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다. 저는 밀포드? 약간 메시지 같은 것도 좋기도 했고 근데 일단 그 세계관과 그 컨셉 자체가 진짜 내 신박하죠. 탑급의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아마 이런 메시지를 많이 안 담았더라도 많이 좀 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너무 네, 너무 재밌게 재밌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설정이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직관적인 영화라 맞아요. 더 어렵잖아.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갈리긴 하더라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딱 보이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영화 설국열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영화 속 열차가 뭔가 현실 사회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 팟캐스트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트리사님부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파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첫 차례를 저한테 많이 주시는 게 아닌가. 제 정면에 보이시는 분이 살짝 머쓱함과 이제 그래서 몇 번 눈을 피했는데 자꾸 저를 응시하면서 집요하게 열심히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저. 좋았어요. 장보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는 트리사님이 눈을 피하실 때마다 차례가 저한테 온 것 같아서 조금 그랬지만 저는 두 번째 파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했던 파케는 되게 안 유명한 유명했나? 뭐 어떤 영화 하셨죠? 파이브일지. 아 그 말하시면 말하면 안 되나? 좀 제 기준 별로 안 유명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되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떠나서 조금 할 말이 많은 영화였는데 설국열차는 좀 아까 밀스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말하고자 한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얘기를 할 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첫 파티였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영화 얘기를 이렇게 진득하게 할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지호야 너만 아는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 하자 하는데 이렇게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뭐 토론식으로도 얘기하고 진득하게 자기가 느꼈던 점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랑 딱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박수가 나오는. 회장님이 아주 뿌듯해하시는. 이거 듣고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근데 장보님이랑 똑같은 의견인데 생각보다 영화가 갈릴 지점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많이 얘기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 또 다들 다양한 생각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은 밀포드 얘기 또 하실 건가요? 저도 오늘 윌포드의 위인전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팟캐스트 해서 좋았고요. 제가 오늘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설국열차를 이번 팟캐를 계기로 다시 볼